조선 중기 한양 북촌에 권세 높은 양반댁이 있었습니다. 담벼락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대문은 웬만한 관청보다 웅장했지요. 그 집 안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부산히 움직였는데 그 중에 복연이라는 18살 여종이 있었습니다. 복연은 13살에 이 집에 팔려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뜨고 어머니마저 굶주림의 힘을 잃자 복연은 쌀 몇 섬에 이 집 대문을 들어섰지요. 5해가 흘렀건만 여전히 그녀는 마당을 쓸고 빨래를 빨고 밥상을 나르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복연아, 도련님 새숨을 갖다 드려라. 네, 주모님. 아침이면 주방 주모의 호통 소리에 복연은 일어났습니다. 이슬이 맺힌 새벽길을 걸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이연 도련님의 방 앞에 놓고 오는 것이 그녀의 첫 일과였지요. 도련님 얼굴을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반집 규율이 엄했고 여종이 감히 도련님을 올려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연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뒤뜰 탐민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내가 보였지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길손인가 했으나 자세히 보니 이연 도련님이었습니다. 저 책을 읽다 잠이 들었는지 곁에는 펼쳐진 책이 놓여 있었고 더위 때문인지 도포가 헐렁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복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눈길은 이미 도련님의 모습을 훑어버렸지요. 얼굴이 고왔고 코가 오뚝했으며 입술은 붉게 익은 앵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헐거워진 도포 틈으로 보이는 속옷이었습니다. 더위 때문인지 젖어 있었고 그 아래로 은근히 드러난 그것은 마치 방망이 같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저런 분도 사내이긴 하구나. 주줍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이연 도련님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둘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복연은 급히 물동이를 들고 달아났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복연의 눈길은 자꾸만 도련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복연아, 어디 정신이 팔렸느냐? 엎지른 물을 어서 닦아라. 주모의 호통에 복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신분이 낮은 여종일 뿐 도련님은 고귀한 양반가의 자제였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는 둘 사이에 어떤 접점도 있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마음이란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 금지된 영역일수록 더욱 그곳을 헤매게 마련이었습니다. 복연의 유일한 쉼터는 뒷마당 우물 옆 나무 그늘이었습니다. 주인들이 잠든 밤이면 그녀는 그곳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곤 했지요. 그날 밤도 복연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우물에 비치자 문득 낮에 본 도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에구, 이게 무슨 생각이람. 차라리 잠을 자야겠구나. 그러나 복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련님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귓가에는 도련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만 꿈속에서도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연의 일상이 변했습니다. 도련님의 방을 지날 때면 발걸음이 느려졌고 도련님의 옷을 빨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이 무엇인지 복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위험한 불씨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지요. 한양의 여름은 무더웠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옷은 몸에 달라붙었지요. 어느 낮 복연은 도련님 방 앞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몸을 숙여보니 도련님의 비녀였습니다. 아마도 도련님이 머리를 매만지다 떨어뜨린 것 같았지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직접 돌려드리자니 감히 도련님 방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다른 하인을 통해 전하자니 왠지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는데 방문이 열리며 이연 도련님이 나왔습니다. 네가 우물가에서 본 여종이로구나. 복연은 놀라 비녀를 떨어뜨렸습니다. 도련님이 몸을 숙여 비녀를 집어들었지요. 그 순간 둘의 손이 스쳤고 복연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봄날의 첫 번개가 내리친 듯한 느낌이었지요. 이건 도련님 것이 아니옵니까? 그래, 어머님께서 주신 것인데 소중한 물건이니라. 네가 찾아주어 고맙구나. 이연 도련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복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스함이 묻어났지요. 복연은 얼굴이 화끈거려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복연이라 하옵니다. 도련님, 복연. 좋은 이름이구나. 그 말을 남기고 도련님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지요.
가슴이 너무 뛰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 목소리는 봄날의 따스한 바람처럼 복연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날부터 복연은 밤마다 도련님을 꿈꾸었습니다. 금지된 꿈이었지만 그 꿈이 너무나 달콤했기에 복연은 깨어나길 원치 않았지요. 양반과 천민, 이 엄격한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연의 마음은 이미 그 금지된 담장을 넘어 도련님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복연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도련님의 눈빛도 미묘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감정의 불씨가 어떤 화마를 몰고 올지 그때의 복연은 알지 못했지요. 그렇게 금기의 문턱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조금씩 얽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연 도련님은 항상 예의 바르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글을 읽고 낮에는 활쏘기를 연습하며 저녁이면 거문고 소리에 잠겨 지내곤 했지요. 양반가의 자제로서 완벽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나 가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어딘가 먼 곳을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도련님, 오늘 아침 진지는 어떠셨습니까? 복연은 이연 도련님의 빈 밥상을 치우러 들어가면서 조실스레 물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감히 말을 걸지 못했을 테지만 그날 이후로 복연의 가슴속엔 작은 용기가 자라고 있었지요. 괜찮았다. 너는 아침을 먹었느냐? 이연 도련님의 뜻밖의 질문에 복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이 천한 여종의 끼니를 걱정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지요. 소녀는 주방에서 남은 것을 먹었사옵니다. 그럼 다행이구나. 도련님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쳤고 복연의 가슴은 또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겨울 눈밭에 핀 매화 한 송이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웠지요. 복연은 급히 상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연에게는 이연 도련님의 손끝, 목선, 숨소리조차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다가도 도련님이 지나가면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빠졌고 빨래를 널다가도 도련님의 옷을 만지면 얼굴이 붉어졌지요. 하루는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다가 도련님과 마주쳤는데 그만 물동이를 놓쳐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조심하거라. 이연 도련님이 몸을 숙여 물동이를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도련님의 손등이 복연의 손을 스쳤고 복연은 마치 뜨거운 불씨에 데인 듯 손을 움츠렸지요. 도련님도 잠시 놀란 듯 손을 멈추었다가 이내 물동이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천만에 무거우면 조금만 담아 여러 번 나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련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복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깊이 있는 눈빛이었지요. 복연은 그 눈빛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이 가까이 오면 복연은 숨이 막혔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도포 속으로 그날 본 방망이가 자꾸만 아른거렸지요. 처음에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만 밤마다 도련님의 꿈을 꾸며 뒤척이다 보니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움, 아니 사랑이었지요. 이 마음은 죄악이로다. 도련님과 나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데 복연은 매일 밤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란 것은 이치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지된 감정일수록 더욱 강하게 피어나는 법이지요. 복연은 도련님의 방이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늦추었고 도련님의 옷을 정리할 때면 그 옷에서 나는 향기에 취해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이연 도련님 또한 복연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고개를 들지 않던 도련님이 복연이 지나갈 때면 슬쩍 눈길을 주었고 복연이 차를 내오면 평소보다 오래 찻잔을 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도련님은 복연에게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복연아, 내 서책 중에 춘향전이란 책이 있느냐? 어제까지 보았는데 오늘 아침에 찾을 수 없구나. 춘향전이라 양반 도련님과 기생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던가요? 도련님이 왜 하필 그런 책을 찾으시는지 복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 펴보겠사옵니다. 도련님. 복연은 도련님의 서가를 정리하며 춘향전을 찾았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 도련님께 전해드렸지요. 그때 도련님의 손가락이 복연의 손을 스쳤고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고맙.
이연 도련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복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왔으나 뒤에서 도련님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날 이후 도련님은 종종 복연을 불러 책을 찾아달라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들의 손이 스치고 눈빛이 마주치고 가슴이 뛰었지요. 왜 자꾸 저 여종의 눈을 피하지 못하는가. 이연 도련님도 괴로워했습니다. 예법의 엄격한 양반가의 자제로서 여종을 향한 마음은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이었지요. 그러나 복연의 맑은 눈빛과 순수한 마음씨는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어루만졌습니다. 도련님은 밤마다 복연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었고 낮에도 책을 읽다 문득 복연의 얼굴이 떠올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한양의 여름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매미 소리는 더욱 요란해졌고 해는 더욱 뜨겁게 내리쬐었지요. 그러나 그 어떤 더위보다 더 뜨거운 것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피어난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복연은 도련님 방 앞을 지나가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도련님의 한숨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걱정이 된 복연은 감히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마음 어찌해야 하는가. 아버님이 아시면 온 가문이 발칵 뒤집힐 텐데. 도련님의 고뇌의 찬 목소리에 복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기에 더욱 괴로웠지요. 복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둘 모두에게 화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마음이란 것은 참으로 고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알면서도 가슴은 자꾸만 그 불가능한 사랑을 꿈꾸었지요. 복연은 매일 밤 우물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한숨 지었고 이연 도련님은 방 안에서 촛불을 켜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복연은 주방에서 일하다 도련님의 밥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하인이 하던 일이었으나 그 하인이 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지요. 복연은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들고 도련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방문을 열자 도련님이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복연은 조심스럽게 밥상을 놓고 물러서려 했지만 도련님이 그녀를 불러세웠습니다. 복연아, 잠시 앉아보겠느냐? 엄청난 실례임을 알면서도 복연은 도련님의 말씀에 방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연 도련님은 잠시 말없이 복연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나 뜻밖의 질문에 복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감히 소녀가 도련님을 어찌 생각하오리까? 도련님은 높으신 양반이시고 소녀는 미천한 종일 뿐이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내와 여인으로서 내 마음을 묻는 것이다. 복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도련님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지요. 복연은 감히 고개를 들어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같은 감정이 일렁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도련님, 그 마음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그 마음은 그래, 알고 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하지만 어찌하겠느냐. 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도련님의 말에 복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요. 도련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또한 그 마음이 가져올 불행도 예감했습니다. 가거라. 누가 볼라. 도련님의 말에 복연은 급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시 숨을 가다듬는데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행복으로 이어질지 불행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연과 이연 도련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주인과 하인의 관계였으나 그들의 눈빛과 손짓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도련님이 지나갈 때면 복연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꼬리로 그를 따라갔고 복연이 물건을 건넬 때면 도련님은 일부러 그녀의 손을 스치곤 했습니다. 한양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7월 보름,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주인들이 잠든 시간, 복연은 평소처럼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담 너머로 이연 도련님의 방에 불빛이 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도련님이 아직 주무시지 않고 계시다니 복연은 문득 궁금증이 일었지요. 잠시만 보고 올 테야. 들키지만 않는다면.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하며 복연은 발소리를 죽여 도련님의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담벼락을 따라 조심스레 걷다가 마침내 도련님 방 창호지 앞에 이르렀지요. 촛불이 켜져 있어 방 안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른거렸습니다. 복연은 문틈 사이로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지요. 이연 도련님은 호치부를 덮은 채 누워 계셨는데 무더운 날씨 탓인지 윗도리를 벗고 계셨습니다. 달빛과 촛불이 어우러져 도련님의 맨살을 비추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옥으로 빚은 듯 하얗고 매끄러웠지요. 아이고, 이건 안 되는 일인데. 복연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눈길은 자꾸만 도련님의 맨가슴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련님이 몸을 뒤척이더니 이불이 흘러내렸고 그 아래로 다시금 그 방망이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복연은 얼굴이 화끈거려 두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이건 죄야. 아주 큰 죄야. 근데 복연의 가슴은 마구 뛰었고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지요. 마치 뜨거운 불 속에 뛰어든 듯한, 그러나 그 뜨거움이 고통이 아닌 달콤한 열기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복연은 문틈에 얼굴을 바짝 대고 더 자세히 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복연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깜짝 놀란 복연은 몸을 획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부엌머슴 길수가 서 있었지요. 길수는 같은 나이 또래의 젊은 머슴으로 날씬한 몸에 눈매가 날카로운 청년이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과묵하여 복연과 별 교류가 없었지만 가끔 그의 눈길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복연은 느끼고 있었지요. 길수 씨. 이게 아니라 쉿. 소리 내지 마. 누가 들으면 큰일 날라. 길수는 복연의 팔을 잡아 끌고 담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복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고 이 일이 주인 어른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벌을 받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내가 널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었냐? 뜻밖의 말에 복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길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요. 난 몰랐어요. 미안해요. 5년이야. 네가 이 집에 온 지 5년. 그때부터 난 널 지켜봤어. 길수의 고백에 복연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설사 알았다 해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도련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째서 도련님을? 네가 그를 바라봐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텐데. 길수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상처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어요. 복연아, 눈을 떠라. 도련님과 너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양반과 천미는 하늘과 땅이야.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짓을? 길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복연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복연의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번만 눈 감아 줄게. 하지만 다음부턴 장담 못해. 길수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지요. 그녀의 가슴은 여러 감정으로 복잡했습니다. 도련님을 훔쳐본 죄책감, 길수에게 들킨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도련님의 모습을 본 후 느낀 그 이상한 열기가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련님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귓가에는 길수의 경고가 맴돌았지요. 복연은 자신의 처지를 통감했습니다. 천한 여종의 신분으로 양반 도련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점화된 사랑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았지요. 다음 날 복연은 평소와 같이 일을 했지만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길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고 이연 도련님을 마주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려 손에 든 물건을 떨어뜨리기 일쑤였지요. 복연아, 너 요즘 왜 그리 정신이 없느냐? 어디 아프냐? 주방 주모가 물었을 때 복연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몸이 아닌 마음의 병이었으니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령 표현한다 해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밤이면 복연은 도련님의 방을 몰래 훔쳐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도련님의 모습에 취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매번 길수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연을 고발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무언의 위협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연은 빨래를 마당에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담 너머로 도련님과 어르신들의 대화가 들려왔지요. 이연아, 내 혼사를 정했다. 다음 달 초하루에 윤 판서 댁따님과 정훈식을 올리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도련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복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혼사는 언젠가 정해질 것이며 그것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막상 그 소식을 듣자 복연은 빨래를 든 손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복연아, 괜찮느냐? 옆에서 일하던 다른 여종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복연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복연은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울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복연은 또다시 도련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은 자꾸만 그곳으로 향했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도련님은 다른 집안의 사람이 되실 테고 그러면 이 위험한 감정도 포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복연은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연 도련님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눈가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요. 도련님은 붓을 놓고 한숨을 내쉬더니 문득 말했습니다. 누구냐? 밖에 있는 자? 복연은 깜짝 놀라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련님이 문을 열고 나왔고 복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복연이 아니냐? 도련님, 죄송합니다. 소녀가 감히. 복연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도련님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들어오너라. 떨리는 다리로 복연은 도련님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와 보는 도련님의 방은 책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산수화가 걸려 있었으며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지요. 도련님은 문을 닫고 복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밤 내 방을 훔쳐보고 있었지? 도련님의 말에 복연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은 한숨을 쉬더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나도 네가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매일 밤 창문으로 보고 있었다. 뜻밖의 고백에 복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복연의 가슴은 기쁨과 당혹감으로 가득 찼지요. 소녀가 감히 도련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늘이 벌하실 큰 죄악이옵니다. 하오나, 아니다. 하늘이 정한 신분의 벽이 어찌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 있겠느냐. 도련님의 말에 복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고 또한 가장 두려워했던 말이기도 했지요. 이제 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숨김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명백했고 그 마음이 가져올 위험 또한 분명했습니다. 도련님, 혼사가 알고 있다. 내달이면 정훈식을 올린다고 했다. 하지만 도련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연은 급히 몸을 숨기려 했고 도련님은 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다행히 지나가는 하인이었는지 발소리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지요. 가거라.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위험하다. 도련님의 말에 복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문턱을 넘는 순간 도련님이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내일 밤 다시 오겠느냐? 그 말에 복연은 뜨거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복연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해도 도련님과 함께라면 그 길을 가고 싶었지요. 그렇게 복연은 방을 나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돌아보니 어둠 속에 길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슬펐습니다. 복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길수는 모든 것을 보았고 이제 그녀의 운명은 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비가 내리려는 찰나였지요. 집안 사람들은 비를 피해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하인들조차 처마 밑에 모여 앉아 빗방울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모양새였습니다. 복연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담을 넘었습니다. 어제 도련님과의 약속, 그 말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하루 종일 초조하게 시간만 기다렸지요. 주방 일을 하면서도, 빨래를 빨면서도, 마당을 쓸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도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련님. 떨리는 손으로 복연은 도련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막상 이 순간이 되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을 본다면?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복연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듬성듬성 떨어지던 빗방울이 순식간에 굵은 소나기로 바뀌었지요. 복연은 허둥지둥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에 옷이 젖어 몸이 떨려왔지요. 그 순간 도련님의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다 젖겠다. 이은 도련님의 목소리에 복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도련님은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방문을 열어본 것일까요? 복연은 잠시 망설이다 도련님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촛불로 밝혀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도련님은 문을 닫고 복연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옷이 다 젖었구나. 이것을 걸쳐라. 도련님은 자신의 겉옷을 복연에게 건넸습니다. 복연은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지요. 아니옵니다, 도련님. 소녀가 감히 도련님 옷을 말 거라. 오늘만은 도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복연에게 다가와 직접 겉옷을 그녀의 어깨에 둘렀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얽혔고 복연은 도련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마구 뛰기 시작했지요. 도련님. 복연이 고개를 들자 도련님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달빛 같은 그의 피부, 깊은 산속 호수 같은 눈동자, 그리고 붉게 물든 입술. 복연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광경이라 생각했습니다. 복연아, 내가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오느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련님의 고백에 복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감히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요. 대신 그녀는 도련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소녀도 도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타는 듯합니다. 도련님은 복연의 손을 마주 잡고 그녀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있던 연못에 봄바람이 불어오듯 두 사람의 마음은 녹아내렸지요.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신분의 벽, 예법의 구속, 모든 것이 이 순간만큼은 사라진 듯했습니다. 복연의 손이 조심스레 도련님의 팔을 훑었습니다. 마치 나비가 꽃잎을 스치듯 가볍게.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요. 도련님도 복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봄날의 미풍처럼 부드러웠고 복연은 그 손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복연아, 네가 내게 이런 감정을 일으킬 줄 몰랐다. 처음 너를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이미 너에게로 향했던 것 같다. 도련님의 말에 복연의 가슴은 꽃봉우리가 터지듯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도련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였지요. 도련님의 입술이 복연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럽고 향기로웠습니다. 복연은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온몸이 떨렸고 도련님은 그녀를 더 단단히 안았지요. 두 사람의 입맞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마치 천년을 기다려온 갈증을 해소하듯 그들은 서로의 입술을 탐했지요. 도련님, 이것이 꿈이 아닌지요? 복연의 물음에 도련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달빛처럼 환했고 복연의 가슴 깊숙한 곳을 밝혀주었지요.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도련님의 손이 복연의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길은 비단 위를 어루만지듯 부드러웠고 복연은 그 손길 아래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복연의 옷이 천천히 풀어지고 도련님의 도포도 벗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맨살이 마주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이런 경험이 없사옵니다. 수줍어하는 복연에게 도련님은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처음이다. 함께 배워가자.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아팠지만 이내 달콤한 열기가 복연의 몸을 감쌌지요.
그녀는 도련님의 어깨를 꼭 붙잡았고 도련님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맞춰지고 심장 박동이 하나가 되었지요.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내리쳤고 가끔 번개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느끼지 못했지요. 그들의 세계는 오직 서로뿐이었습니다. 신분도 예법도 가문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지요. 그 밤 방망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의 강인한 사내다움은 복연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복연의 부드러운 여인다움은 도련님을 황홀하게 만들었지요. 그들은 밤새도록 서로를 탐하고 사랑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온 것처럼. 도련님,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한참 후 복연은 도련님의 가슴에 기대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지요. 염려 말 거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오나 도련님, 혼사가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도련님의 말에 복연은 안심하고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이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위험한 사랑. 그러나 그 위험조차 달콤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새벽이 오기 전 복연은 도련님의 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도련님은 복연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지요. 내일 밤에도 올 수 있겠느냐? 도련님의 질문에 복연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도련님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으니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를 만나고 싶었지요. 도련님, 오늘 밤 소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그렇다. 오늘 밤은 내 일생일대의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다. 복연은 조심스레 방을 나와 담을 넘어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 누구도 그녀를 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안개 낀 마당 한 구석에서 길수의 어둡고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복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복연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움직임마다 춤을 추는 듯한 가벼움이 있었지요. 다른 하인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길수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복연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지요. 복연아, 잠깐 이리 오너라. 주방 일을 마친 후 길수가 복연을 불렀습니다. 복연은 마지못해 그를 따라 마당 뒤편으로 갔지요. 무슨 일이시옵니까, 길수씨? 어젯밤 어디 갔었느냐? 길수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복연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대답했지요. 그저 잠을 이루지 못해 마당을 거닐다 비를 만나. 거짓말 마라. 네가 도련님 방에 들어간 것을 내가 보았다. 길수의 분노에 찬 외침에 복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며 길수에게 애원했지요. 제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엇이든. 이니 늦었다. 너와 도련님은 선을 넘었어. 이건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라 큰 죄악이야. 이 일이 알려지면 네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느냐? 길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연은 무릎을 꿇고 길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요. 길수 씨,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녀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도련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그런 약속, 네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길수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일리가 있었습니다. 복연은 이미 도련님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이제 그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요. 나는 널 정말 사랑했다. 5년 동안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 했어. 그런데 넌 단 한 번도 날 바라보지 않았지. 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복연은 그제야 길수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가슴은 단 하루 만에 도련님의 것이 되어버렸지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길수 씨. 미안하다고? 그게 다냐? 길수는 복연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상처와 분노가 느껴졌지요. 복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길수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솟아올랐지요. 길수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도련님은 물론 자신도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복연은 괴로워하며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하루 만에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여종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을 알게 된 여인의 깊고 그윽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그날 저녁 복연은 도련님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방에 계시지 않았지요. 아버님의 부름을 받고 서재에 가셨다 합니다. 복연은 실망한 채 돌아서는데 문득 방 안에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 그것은 복연에게 쓴 편지였지요. 내 사랑하는 복연에게 나는 우리의 관계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 떳떳하게 너를 내 곁에 두고 싶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오늘 밤 꼭 와주기를. 복연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도련님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을 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복연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약속이었지요. 그러나 그 밤 복연이 도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어디로 향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뜨거운 사랑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연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도련님의 아침상을 들고 그의 방을 찾았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련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장은 그냥 두고 가거라. 차갑게 식은 목소리에 복연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어젯밤의 뜨거운 열정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도련님의 말씀처럼 꿈이었던 걸까요? 복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무슨 잘못을? 지금은 가거라. 나중에 이야기하자. 도련님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도련님의 뜻에 따라 방을 나섰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도련님은 복연을 피했습니다. 마주칠 때면 고개를 돌리고 복연이 다가오면 다른 길로 가버렸지요. 마치 그 뜨거웠던 밤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복연의 몸과 마음은 이미 도련님의 것이 되어버렸기에 그녀는 변해갔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붉은 연지를 살짝 입술에 발랐고 조심스레 여종의 옷을 고쳐 입어 허리선을 살짝 그려냈지요. 머리도 평소보다 정갈하게 빗었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나비가 된 듯한 변화였지요. 복연이 아니냐? 요즘 왜 그리 달라 보이느냐? 주방 주모가 물었을 때 복연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이 자신을 다시 봐주길 바랐고 그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도련님은 여전히 그녀를 피했고 복연의 마음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장터에 나가는 날이 왔습니다. 복연은 주방 주모를 따라 장을 보러 한양 저작거리로 나갔지요. 인파 속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누군가 복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복연이지? 뒤돌아보니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곁에는 2명의 몸종이 시중 들고 있었지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윤씨 아씨, 이언 도련님의 약혼녀였습니다. 소녀가 복연이 옵니다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말이 있다. 윤씨 아씨의 명령에 복연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씨 아씨를 따라 장터 뒤편의 조용한 골목으로 갔지요. 그곳에서 윤씨 아씨는 차갑게 복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넌 아무것도 없어. 그의 곁에 설 자격도 이름도 핏줄도 없어. 윤씨 아씨의 말에 복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련님이 말했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누군가 그들의 관계를 목격한 것일까요? 윤 아씨마님, 소녀는 말하지 마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감히 천안종 주제에 도련님을 유혹하다니. 윤씨 아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복연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웅크렸지요. 소녀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도련님 곁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또 그런 짓을 한다면 내 어미가 산다는 남쪽 마을에 불이 날지도 모르지. 윤씨 아씨의 협박에 복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남쪽 산골에 살고 있었고 복연이 간간히 보내는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지요. 윤씨 아씨가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었는지 복연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았느냐? 내일부터 네가 다른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도련님 곁에 가지 못하도록 했으니 그래 알 거라.
윤 씨, 아 씨는 차갑게 말을 마치고 몸종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복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울었지요. 도련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다니 그것은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형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복연은 주방 주모를 찾아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연의 방 앞에는 이미 길수가 서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널 지켜봤다. 너는 이제 끝이야. 길수의 말에 복연은 멈춰섰습니다. 그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이미 짐작이 갔지요. 길수 씨, 제발 이미 늦었어. 내가 널 사랑했기 때문에 기회를 줬는데 넌 도련님을 만나러 또 갔지. 그날 밤 비 내리는데 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복연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길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복연에게 한 걸음 다가왔고 복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요. 길수 씨,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단지 뭐 도련님만 사랑한다? 그럼 난 뭐지? 5년 동안 널 지켜본 나는 뭐냐고. 길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복연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고 복연은 아픔의 소리를 질렀지요. 그 소리를 듣고 다른 하인들이 달려왔고 길수는 어쩔 수 없이 복연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일까지 대답해.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길수는 사라졌습니다. 복연은 떨리는 다리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지요. 윤 씨, 아 씨의 협박도 길수의 위협도 그리고 도련님의 냉담함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도련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날 밤 복연은 또다시 도련님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윤 씨, 아 씨의 협박과 길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도련님을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요. 그러나 도련님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일부러 피하는 것인지 복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을 살펴보니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그것은 도련님이 복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복연에게 우리 사이의 일은 큰 잘못이었다. 나는 양반가의 자제이고 너는 종이다. 이 벽을 넘을 수 없음을 알았어야 했다. 더구나 나는 곧 혼례를 올릴 사람, 부디 나를 잊고 내 삶을 살아다오. 미안하다. 복연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니. 그날 밤의 뜨거운 사랑과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복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연은 마루 아래에서 도련님과 그의 아버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연아, 윤 판서의 딸과 혼인하면 우리 가문은 더 큰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어떻든 가문을 위해 이혼사는 꼭 성사시켜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도련님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복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피한 것은 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문의 압력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 사실이 복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도련님은 결국 가문을 선택했고 그녀는 버려졌으니까요. 복연은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서야 할까? 아니면 도련님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길수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녀의 고민이 깊어가는 사이 한양의 밤은 더욱 깊어갔고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작거리의 수렁거림처럼 집안에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복연이 지나가면 급히 말을 멈추곤 했지요. 복연은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만 차마 무슨 일인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했는가? 도련님이 여종을 품었다는구먼.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네. 하지만 길수가 그러는데 밤마다 방망이 소리가 들렸다나 뭐라나. 소곤소곤 퍼지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길수는 어제의 협박을 실행에 옮긴 것이지요. 복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대청마루에서는 이연 도련님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안채에서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마침내 주방 주모가 복연을 불렀습니다. 복연아, 큰일 났다.
너 큰 방으로 들어가 보아라. 어르신들이 너를 찾으신다. 주모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복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요. 모든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도련님과의 관계, 그 금지된 사랑이 주모님, 소녀가 말하지 말 거라. 어서 가보아라. 어르신들이 오래 기다리시면 더 화가 나실 테니. 복연은 떨리는 다리로 큰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가혹한 형벌일 테지요. 하지만 그래도 도련님과의 짧았던 사랑이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너라. 무거운 목소리에 복연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도련님의 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리고 가문의 어른들이 앉아 있었지요. 모두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편에는 길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회한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내 놈이 복연이냐? 도련님의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연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지요. 네, 어르신, 제가 복연이옵니다. 감히 천안종 주제에 도련님을 유혹하느냐? 그 말에 복연은 고개를 들어 반박하려 했습니다. 유혹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했던 것인데, 하지만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지요. 복연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방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벌컥 열렸지요. 이연 도련님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 일은 내 놈은 물러가 있거라. 내 처신이 이게 뭐냐? 가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아버님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이연 도련님도 잠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가다듬고 복연 앞으로 나아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복연은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건 제 뜻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도련님의 고백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이 이어졌지요. 사실 저는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의 자식입니다. 본디 이 집안의 적통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진실. 이연 도련님이 적자가 아니라 첩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이연아, 네가 무슨... 아버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연 도련님에게 다가갔지요. 그러나 도련님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첩의 아들이라는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시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던 그 진실을 이제는 말씀드릴 때가 되었사옵니다. 저는 평생 이 가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적자가 아니기에 늘 사랑에 목말랐고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요. 그러나 복연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의 말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큰아버지는 분노로 떨고 있었고 다른 어른들은 당혹감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그때 방문 밖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거기에는 윤씨, 아씨가 서 있었습니다. 윤씨, 아씨. 이연 도련님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아씨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지요.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모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이 이렇게 확고하시다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윤씨, 아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방을 나갔지요.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의 심각성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연아, 네가 정말 이 여종을 선택한다면 가문에서 내 이름을 지울 것이다. 네가 첩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질 테고 너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경고였지요. 이연 도련님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련님은 무릎을 꿇고 있던 복연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복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녀는 도련님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소녀는 이제 도련님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이제 그저 이연일 뿐이다. 도련님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복연은 흐느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제 그들 앞에는 어떤 길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길수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도련님께서 천한 여종 때문에 가문을 등지신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복연이 도련님을 유혹한 것이 분명합니다. 길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질투와 집착이 극에 달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연 도련님은 더 이상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길수, 내 마음은 이해한다. 너도 복연을 사랑했겠지. 하지만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녀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도련님의 침착한 말에 길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방을 뛰쳐나갔지요. 복연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미 이연 도련님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모두 물러가거라. 우리 가문의 일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도련님의 아버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하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방을 나가고 오직 가문의 어른들만 남았지요. 이연 도련님과 복연은 마당으로 나와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이제 가문 어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복연아, 두렵지 않으냐? 도련님이 복연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복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요. 도련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자 세상의 모든 근심이 잠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 그 결과를 함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한양의 하늘은 맑았지만 이연의 집안은 폭풍우가 몰아친 후처럼 적막했습니다. 가문의 결정은 신속했지요. 이연은 가문에서 제명되었고 복연은 집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꾸리게 해주십시오. 제 방에 있는 책들과 몇 가지 물건만. 이연의 요청에 아버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가문의 체면과 명예 앞에서 개인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양반가의 룰이었지요.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그의 친모가 아니라 아버님의 정실 부인이었지만 그를 키워주신 분이었지요. 아버님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말아라. 이연은 복연에게 잠시 기다리라 말하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의 방 앞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지요. 들어오너라. 문을 열자 어머님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지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연은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이연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지진 않는단다. 다만 내 선택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걱정이구나. 어머님, 세상은 냉혹하다. 양반의 신분을 버리고 나면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고난뿐일 것이다. 그래도 네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희의 행복을 빌어주마. 어머님의 눈에 맺힌 이슬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연은 눈물을 참으며 어머님의 손을 잡았지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가끔은 소식을 전해다오.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님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올리고 방을 나왔지요. 복연은 마당 한쪽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도련? 아니, 이연 도련. 복연은 자신도 모르게 여전히 도련님이라 부르려다 황급히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연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 도련이라는 말도 필요 없다. 그저 이연이라 불러다오. 그럴 수 없사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련님은 양반이시고 이제 나는 양반이 아니다. 가문에서 쫓겨난 그저 평범한 사내일 뿐이지. 이연의 말에 복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요. 도련, 이연 도련, 정말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소녀 때문에 이렇게 되셔서 후회.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가문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연의 눈빛은 맑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복연은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지요. 그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이연은 몇 권의 책과 부모님이 주신 유품, 그리고 몇 벌의 옷을 챙겼고, 복연은 어머니가 준 비녀와 몇 안 되는 자신의 소지품을 보자기에 쌌지요. 그들이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연과 복연은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하인들은 그들을 배웅하러 나왔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있은 후 그도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지요. 복연아, 주방 주모가 다가와 복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복연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지요. 이건 내가 몇 년 동안 모아둔 것이다. 많지는 않지만 너희가 새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주모님, 감사합니다. 복연은 눈물을 참으며 주모를 껴안았습니다. 주모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지요.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늙은 하인이 이연에게 물었습니다. 이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남쪽으로 갈 생각이다.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한다.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도련님. 하인의 간절한 바람에 이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련님이 아니었지만 하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존경하는 도련님으로 남아 있었지요. 이연과 복연은 마지막으로 한번 집을 돌아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한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연 도련, 그 방망이로 어찌 앞으로 살겠습니까? 한참을 걸은 후 복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동안 이연은 글을 읽고 시를 짓는 도련님이었고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았지요. 이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방망이로 차라도 덮고 장작도 패야지요. 내가 비록 양반이었지만 책 속에서 세상 만사를 배웠답니다. 남쪽에 가면 작은 찻집을 열어볼까 합니다.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 말이오. 찻집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 옵니다. 복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주방일에 익숙했기에 찻집을 운영하는 것은 그녀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지요. 복연아,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신분의 벽도 가문의 구속도 없다. 그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로서 내 이연 도련, 소녀, 아니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연은 더 이상 자신을 소녀라 낮추어 부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연의 동반자이자 사랑하는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양을 등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희망이 가득했지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서로를 선택한 그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남의 작은 항구 마을, 바람에 소금 내음이 실려오는 곳에 작은 찻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망이 찻집이라는 이름을 탄 이 집은 개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벌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지요. 차맛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주인장 부부의 사연이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손님이 많겠군요. 장날이라 사람들이 많이 올 테니. 긴 치마 저고리를 입은 주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복연이었지요. 2년 전 한양을 떠나온 복연은 이제 당당한 찻집 여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말끔하게 쪽을 찌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지요. 그러게 말일세. 오늘은 내가 장작을 더 팰 테니 자네는 차 준비를 해두게. 이연은 이제 더 이상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단한 근육이 붙은 데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가진 든든한 찻집 주인이 되어 있었지요. 매일 아침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차를 덮는 일을 하면서 그의 몸은 단단해졌고 마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방망이 찻집 주인장, 차 한 잔 주시게. 문을 열고 마을 어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연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지요.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오늘은 새로 덕근 녹차가 나왔습니다. 오, 그거 좋구만. 자네 덕근 차는 항상 향이 좋아. 이연은 솜씨 좋게 차를 우려 어르신께 대접했습니다. 한양에서 글만 읽던 도련님이 이제는 손끝으로 차를 덮고 우리는 솜씨가 뛰어난 차 장인이 되어 있었지요.
참, 이 찻집 이름이 왜 방망이인지 물어봐도 될까? 어르신이 문득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찻집을 찾는 많은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었지요. 이연과 복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어르신. 다만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것이라고만 말씀드리지요. 이연의 답변에 어르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지요. 그것은 오직 이연과 복연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찻집은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복연은 차를 내고 이연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들의 삶은 한양에서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신분의 벽에 갇히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이연과 복연은 찻집 뒷뜰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너머로 달이 떠오르고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지요. 이연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한양의 양반 생활을 버리고 복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이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지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네. 오히려 이 삶이 내게는 더 맞는 것 같아. 글만 읽던 나에게 이제는 두 손으로 일하는 기쁨이 있으니 말일세. 정말 다행이에요. 가끔 제가 도련님의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복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연은 그녀를 안아주며 속삭였지요. 자네는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구해주었네.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가문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모른 채 살았을 테니. 이연의 말에 복연은 안심하고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년 전 한양을 떠날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했지요. 이제 들어가세.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 이연은 복연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지요. 이연은 복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장작을 너무 많이 패서 어깨가 결리는구먼. 복연은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스했지요. 이리 누우세요. 제가 어깨를 풀어드릴게요. 이연은 이불 위에 누웠고 복연은 그의 어깨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이연에 굳었던 근육이 풀어지기 시작했지요. 아, 이거 참 시원하구먼. 이연은 편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복연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지요. 자네 덕분에 내 가슴이 이렇게 뜨겁게 뛰고 있네. 복연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곧 이연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는 마치 장작을 패는 도끼 소리처럼 힘차게 울렸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연과 복연은 서로의 품에 안겨 사랑을 나누었지요. 툭, 퍽, 퍽 침대가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그만 패셔도. 복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연은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지요. 복연아, 내가 패고 싶은 건 장작만이 아닐세. 그 말에 복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연의 목을 감싸 안으며 대답했지요. 그래요. 내 삶을 깨운 그 방망이 지금은 내 마음까지 두드리니. 그들의 웃음소리와 사랑의 속삭임은 밤바다의 파도 소리에 묻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의 높은 담벼락 너머 금지된 사랑은 이제 남해의 별빛 아래 자유로운 사랑이 되었지요. 아침이 밝아오자 이연은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툭, 퍽, 퍽 그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복연은 아침차를 준비하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가장 익숙하고 소중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방망이 찻집은 문을 엽니다. 이연이 크게 외쳤고 복연은 미소 지으며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지요. 그렇게 도련님의 방망이는 복연의 삶을 깨웠고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남해의 바닷가, 마을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지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방망이 찻집을 찾아와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했지만 그 방망이의 진짜 의미는 오직 이연과 복연만이 알고 있었답니다.